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도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달 연장된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채용 당시 응시 원서조차 안 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히 유리막이 없는 공간에서 시간도 긴 특별한 형식의 접견을 생일과 퇴원 등의 이유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범인이 이 씨의 어머니 행세를 하며 범행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한 달 전부터 공범을 모집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을 출국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JTBC 취재진의 질의에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최근 독해진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자체 발생했거나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고 되레 한국의 오염물질이 중국 대기질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응원용 도구를 이용해서 고의로 청각을 마비시켜 병역을 회피한 전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등 8명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같은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던 브로커가 중심이 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빈 페인트통과 같은 쓰레기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집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는데요. 이곳이 독립운동가 차병혁 선생의 생가입니다. 방치된 독립유공자의 생가 모습을 밀착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특권층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러한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두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이들 비리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 수사권이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들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추가로 거론되면서 의혹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도 이번에야말로 명백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이유부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도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먼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늘어난 2달 동안 추가 조사를 합니다. 검찰은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수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새로 파악한 의혹이 있고 그와 관련된 20여 명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소환 통보에 답조차 하지 않는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소환도 가능해집니다.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해 과거사 논의가 반복되도록 하지 않겠다면서 효과적인 재수사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특권층이라는 이유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건이 은폐됐다는 것이죠.
법조인, 정치인, 언론사 고위 관계자까지 연루된 인물들의 면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조사 또는 처벌 대상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인데 향후 진상규명 작업에서는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직함이 말해주듯 사건 당사자가 권력층이었습니다. 응시하고 뉴천 왜 안 사시죠? 검찰은 김 전 차관을 2번이나 수사하고도 죄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정치권에선 당시 법무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이 수사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성접대를 한 별장에 드나든 검찰 고위 인사가 더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확인 중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 역시 하나같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 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지호 씨가 지목한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비롯해 조선일보사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3명 참석자 문건에서 확인한 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 사람 이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진술을 정확하게 잘 마쳤습니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는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을 지냈던 권재진 전 법무장관도 과거 장 씨와의 자리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장 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이름을 가졌다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속 등장인물들은 두 사건이 왜 사회특권층 비리인지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이제 관심은 진상조사단과 검찰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간은 2달이 연장이 됐고요. 이 결과가 나와야 검찰의 재수사 여부도 결정이 됩니까? 네, 우선 대검찰청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이 연장돼서 조사가 계속되는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 조사단이 밝혀야 할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를 가려서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확보된 물증과 진술을 바탕으로 이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또 재판에 넘길 시효가 남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예. 어제 아시는 것처럼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은 2달이 연장됐습니다. 그럼 그 뒤에나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봅니까? 네,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당장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이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단이 약 1달 정도에 걸쳐서 조사 내용과 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가려서 보고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상조사단 역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빨리 결론을 내겠다라는 것은 2달 이내로, 그러니까 그보다 시점을 앞당겨서 그 중간에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단이 중간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단의 다른 팀에서 조사를 한 사건인데요. 2008년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지난해 11월 조사단은 당시 신한금융 전현직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을 했는데 이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 먼저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검찰이 재수사하면 잘 될 것이냐. 왜냐하면 검찰이 과거에 이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진상조사단이 소환을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없었다라는 한계가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검찰이 가진 강제 수사권이 주목이 됩니다. 이런 권한이 없는 조사단보다는 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다만 이 김 전 차관의 사건도 그렇고 장자연 씨 사건도 그렇고 부실 수사, 더 나아가서는 은폐까지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나 장자연 씨 사건 모두 10년은 더 된 일들이죠. 이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연루자들을 재판에 넘겨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이른바 시효 문제가 주목이 됩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특수강간 시효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안에 재판에 넘기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 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진상규명만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2013년 이뤄진 경찰 수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걸로 의심된 시기는 2007년 4, 5월과 2008년 3, 4월 두 차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의 진술, 동영상 등으로 추정한 겁니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이 성접대 자리인 줄 모르고 참석한 여성 여러 명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특수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동영상도 범죄 입증과 상관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1년쯤 후 다시 수사가 진행됐지만 역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에 조사단과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경우 김 전 차관의 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 2007년 말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 2008년 혐의가 입증된다면 2023년까지는 법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범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촬영 시점에 따라 시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사 진상조사단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일단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2008년 발생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와 강요죄 등의 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효와 상관없이 진상규명만은 명명백백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건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의원을 직접 겨냥했고 자유한국당은 망나니 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발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검증 부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여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2013년 사건 당시 각각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었던 이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그 당시의 법무부 장관 또는 그 당시의 검찰 간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을 거다. 곧바로 공수처 설치까지 압박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라는 것을 단적인 예로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야당 대표 죽이기 위한 그런 보복적이고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맞서겠다. 특히 정부 여당의 재조사 방침에 대해 망나니 칼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남한테는 정말로 망나니 칼처럼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문제는 대변인시켜서 드릴 말씀 없다 하는 JTBC 정종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에 특혜로 입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6년 전 채용 당시에 아예 원서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최종 합격이었는데 김 의원은 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사팀에 원서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딸이 정식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서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우리 딸애가 아직도 자랑스럽게 자기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는 합격 통지 메일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하반기 KT 공개 채용에서 원서도 안 냈다는 의혹을 사정당국이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씨의 딸이 당시 이력서는 물론 지원서 자체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딸이 당시 지방의 농구단 근무로 바빠서 다른 사람을 통해 직접 인사팀 직원에게 지원서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KT 측에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력 인사의 자녀는 5명에서 6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1차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2차 면접에서 탈락하고도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이제 검찰 수사는 KT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용을 부탁한 유력 인사가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은 전 현직 고위 임원들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논란의 대상인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번 불법 청탁과 부정 채용이 KT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임원들을 대거 수사 대상에 올려놨습니다. 먼저 전 KT 사장인 A씨가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는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임원들이 청탁을 받은 뒤 인사를 담당한 김모 씨에게 지시했는지 파악 중입니다. 전 KT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실무자들이 특정인 지시를 받아 합격자 명단이 적힌 문서 등을 만든 걸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인사 담당자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12년 당시 KT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유력 인사는 더 있습니다. 김 의원 딸 말고도 대학 교수 등의 자녀가 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채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 등의 소환 조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야당 의원들과 이낙연 총리 간의 설전이 꽤 긴 시간 벌어졌습니다. 짧게 줄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5.18 유공자도 공훈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으로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같은 당 의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것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지금처럼 비밀에 두고 국민이 모르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은 다시 한번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됐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이 차익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위법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위법 탈법이 있지 않는 한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 사위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이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정부 출자 펀드 공동 운영사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생각은 없습니까? 이 총리는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 가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북미회담 결렬과 관련해선 야당 의원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평화 이벤트 효과가 이제 충분히 달성했죠.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보신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의 그런 접근 방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습니까?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무리 논쟁을 하더라도 전 나경원 대표님도 비례대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문제로 한국당과 여야 4당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정부 질문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JTBC 박순입니다. 앞서 대정부 질문 장면도 보셨지만 자유한국당은 연일 정부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썩은 뿌리에 비유하면서 뽑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좌파 야합에만 매달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대거 진입시키고 이를 통해서 좌파 독재 정권을 연장할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며 이들 인맥이 사회 곳곳에 포진돼 혁신을 막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썩은 뿌리는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오전에 열린 한국당 기독교 모임에서도 낡은 좌파란 말이 나왔습니다. 김한표 의원은 당원들이 뭉쳐 낡은 좌파 이념에서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취임 직후 봉하마을을 찾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주차 한국당 지지율은 31.7%로 전주보다 1.3%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거친 표현에 동원한 대여 공세가 국회 갈등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선거제 문제로 연일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합의 내용에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 또 조기 총선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심지어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바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자 이런 구체적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팩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당의 총사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조기 총선은 불가능합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제 사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무기명 투표에 붙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만 통과가 되고 사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석수로 따지고 보면 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세간에는 총사퇴로 국회가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런 얘기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2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다 사직하면 200석이 혹시 붕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당의 의석이 113석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구가 96석이고 비례대표가 17석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자리가 비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예. 다만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보궐선거는 어렵습니다. 예. 96석은 계속 빈 상태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비례대표 17석은 다음 후보들에게 자동 승계가 됩니다. 예. 2016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4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번까지 당선됐기 때문에 18번부터 17명이 다시 의원직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298명입니다. 300명에서 2명 비기 때문에. 네. 이 중에 96명이 빠지면 200석 이상은 하여간 수치상으로는 유지가 되는 거군요. 네, 202석이 되니까 200석은 유지가 됩니다. 예. 다만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44명의 후보자가 모두 사퇴할 경우에 비례대표를 승계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200석이 붕괴됩니다. 그렇더라도 조기 총선은 없습니다. 현행법에 국회 해산 조항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 뭐 누구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팩트체크하고 있는 것이 이거 뭐하러 팩트체크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어차피 총사퇴 하지도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세간엔 더 많으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충돌할 때마다 국회에서 종종 나왔던 주장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987년에 민주화 이후에 세봤더니 총 26번 이런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예. 여당이 주장한 건 한 번이었습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야당이 주장을 했는데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 예. 현재 야당이 여당일 때 비슷하게 다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청담동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범인이 이 씨 어머니 행세까지 하면서 가족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휴대전화기로 문자를 보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안심을 시켰던 겁니다. 특히 범인들은 한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중국 동포들을 끌어들이든가 하면 뒷수습을 맡길 지인들까지 물색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희진 씨 부모의 살인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 16일 동생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입니다. 지난달 25일 이 씨 부모가 살해된 지 3주 뒤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검거된 범인 김모 씨는 이 기간에 이 씨의 어머니 행세를 하며 동생 등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 휴대전화기로 동생 이 씨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겁니다. 범인 김 씨는 동생 이 씨에게 일본 여행을 갔다면서 집을 비운다고도 속였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이 씨가 부모 집을 찾자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뒤 다르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 일당이 한 달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초 김 씨는 인터넷으로 경호 인력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동포 출신 공범 3명을 모은 뒤 이 씨 부부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미리 알아냈습니다. 범행 당일엔 부부의 집에서 15분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범행 뒤 공범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자 김 씨는 지인 2명을 불러 뒷수습까지 맡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인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은 계속 위치를 추적 중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범인 김 씨가 이희진 씨 부모를 왜 살해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마침 범행 당일은 이 씨 동생이 최고급 슈퍼카 부가티를 팔고 받은 5억 원이 집에 보관돼 있던 날이었고 김 씨는 이 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돈을 노린 범죄인지 아니면 이 씨의 주식 사기와 관련한 원한 범죄인지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범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희진 씨 아버지가 2천만 원을 빌려간 뒤 돈을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김 씨는 한국에서 요트 판매 대행업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부친과 사업 관계로 돈을 빌려줬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 씨가 벌인 주식 사기 사건 등의 피해자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원한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을 볼 때 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은 공교롭게도 이희진 씨의 동생이 고급 외제차를 20억 원에 판 날이었습니다. 현금을 5억으로 5만 원권으로 준비를 해달라고 전날 일요일 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원권을 준비해서 스포츠 가방에 담아줬습니다. 경찰은 집에 현금 5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범인 김 씨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용한 중국 동포 3명에게 3억 원을 줬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김 씨가 이희진 씨 가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원한 관계 등에 따른 범행 가능성도 열어놓고 범행 동기의 실마리를 쫓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가수 승리의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말레이시아 경찰 주재관으로 있는 윤 총경의 부인도 불러서 대화방 참여자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경찰이 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모 총경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계좌의 거래 내용과 통신 기록을 파악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윤 총경에 대한 강제 수사에 본격 돌입한 겁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와 승리업소가 단속에 걸렸을 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 등과 골프를 치면서 비용을 누가 냈는지 파악 중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주재관으로 근무하는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도 조만간 귀국해 조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윤 총경 부부는 유리홀딩스 대표 유 씨 부부,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와 함께 여러 번 골프를 쳤습니다. 경찰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 씨를 조사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표를 김모 경정에게 마련해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신속하게 필요한 사안은 먼저 메일로 조사하겠다면서 김경정에게 조기 귀국해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관 유착뿐 아니라 마약 유통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죠. 이수진 기자,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부장판사는 조금 전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마약을 투약하면서 주변에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이 대표의 태도,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 전력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 성북경찰서로 옮겨져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영장이 기각되면서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발단이죠. 버닝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지구대 대처를 문제 삼은 김상규 씨 주장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죠. 네, 인권위는 버닝썬의 최초 신고자였던 김상규 씨를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게 2분 정도인데 경찰 기록에는 20분으로 부풀려서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도주 우려가 없는 김 씨가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이 특별 단속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로 여성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영상들을 대화방에 유포하거나 피해자 리스트를 유포하는 것도 범법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닝썬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담화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유착 의혹에 휘말려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또 경찰청 소속이 행안부인데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는 현역 입영 연기원을 오늘 병무청에 냈습니다. 병무청은 검토를 거쳐서 내일 중에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40대 일본인 남성이 항공사 직원들을 폭행해서 입건됐습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김포공항 탑승구역에 앉아 있습니다. 곧이어 혼잣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비행기에 타려고 하자 직원이 말립니다. 화를 못 참겠는지 갑자기 물건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직원이 물건을 주워 가져다 주지만 이번엔 달려가 발차기를 합니다. 무릎 쪽을 맞은 직원이 휘청거리자 주먹까지 내지릅니다. 결국 이 남성 다른 직원과 승객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김포에서 일본 하네다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출발하기 직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일본인 남성은 항공사 직원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잠시 기다려달라 하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분을 나중에 태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들어가겠다고 이제 난동을 부리시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난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강경파인 볼턴 때문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 취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회담 직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결렬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내밀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1년 전 싱가포르 회담과는 달리 폼페이오 장관이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I thought and Secretary Pompeo felt that it wasn't a good thing to be signing anything. 최근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 외교 소식통은 회담 결렬은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We actually had papers ready to be signed, but it just wasn't appropriate. 북미 협상팀은 합의문을 작성해 놓았지만 미국 측은 회담장에 원샷 해결법, 단계적 해법, 노딜 카드를 모두 들고 들어간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하노이 회담 직전 워싱턴에서 열린 관료 회의에선 결렬 옵션도 실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도 회담 이후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결렬 카드를 내민 배경엔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원 청문회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잘못된 거래를 했을 경우 정치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거죠. 상원 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단계적 해법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짧은 소식 한 가지 덧붙여드립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위해서 3주 동안의 방북길에 올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지난해 말에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48일 만에 항소심 법정에 나왔습니다.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도 함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일각에서 1심 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의식한 듯이 문명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면 언제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작심한 듯 입을 엽니다. 재판부의 경력 때문에 비난을 하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는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재판에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밝혔습니다. 차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보석을 허가할지 들어보는 심리에서 김 지사는 1심은 이래도 저래도 유죄라는 판결이었다고 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경상남도 도정을 돌봐야 한다며 풀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수사 중 휴대전화기 메시지를 삭제하고 진술을 바꿔가며 범행을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는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다음 달 11일 이후 결정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월에 구속기간이 끝나서 풀려났죠. 오늘 새벽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간 재판이 늦어지면서 구속기간이 끝난 관련자들이 이렇게 속속 풀려나고 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8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재단을 설립하고 기업에게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구속 2년 4개월 만인 오늘 새벽 풀려났습니다. 구속기간이 다 될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일시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법원은 1심에서 최대 6개월, 2심과 3심에서도 최대 6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 384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해 9월 석방됐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6일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어 실형을 살게 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신입생들의 중학교 다닐적 성적을 게시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던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어제 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다른 교사들도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다는 학생들의 폭로글이 쏟아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붙인 대자보와 쪽지가 벽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 외에 다른 교사들의 비위와 학교 측의 은폐 의혹을 적은 겁니다. A 교사는 교내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고 과제물을 봐주면서 뒤에서 안았다고 폭로가 나왔습니다. 또 신이 여자를 잘못 만들었으니 모든 여자는 사라져야 한다는 등 성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B 교사의 경우 엉덩이와 볼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처나 메신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에 대자보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교사 성희롱 발언이 공개된 이후 실태 조사를 시작했지만 3학년은 제외했습니다. 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장과 일부 교사가 사과를 했는데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파문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거론된 교사 3명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늘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국정원에 파견된 육사 출신의 현역 육군 중령이 지하철에서 옆자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목격자가 찍은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7일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열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누군가 신고한 겁니다. 남성이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남성은 육사 출신인 육군 A 중령이었습니다.
A 중령은 지난해 12월부터 국정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군 헌병대로 넘어갔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한 달이 넘어서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A 중령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술을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제시한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 영상엔 A 중령이 피해 여성을 더듬는 듯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주 A 중령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A 중령은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별다른 인사 조치 없이 국정원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지난달에 한국과 중국의 환경 장관이 만난 이후에 중국의 책임 인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韩国方面是不是有充分的依据？韩国的雾霾是来自中国的。我注意到这2天报道首尔的雾霾达到了100。 네, 같은 사안을 놓고 양국의 환경수장이 얘기를 했는데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중 공동 연구 결과를 작년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연기되기도 했죠. 저희 취재진은 중국 정부의 진짜 속내가 뭔지 이메일로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답이 도착했는데 우리 정부의 낙관적인 인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독한 먼지는 자체적으로 발생을 했거나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걸로 보이고 한국 대기질에 중국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못하지만 거꾸로 한국의 오염물질이 중국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중국 생태환경부는 우리와 인식을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중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조 장관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공식 부인하자 내놓은 설명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정말 그런지 물었습니다. 최근 돌아온 답변은 우리 환경부 설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중국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특정 조건과 지역에선 한국 오염물질도 중국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국이 상호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이를 중국 책임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주장도 내놨습니다. 중국의 대기질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서울은 예전과 그대로니 그 차이만큼은 한국 책임이거나 제3국 책임이란 논리입니다. 이렇게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협력 사업을 무난히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 대기질이 한국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오염물질이 바람을 거슬러 중국으로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더라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다른 해석을 하면 힘만 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을 참여시키는 다자 협력을 시도해보거나 국제사법기구나 UN 등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중재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오늘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23.3도를 기록했습니다. 강릉도 22도를 넘어서 예년의 5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포근한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지만 이번 달 말부터는 다시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권에 들 거란 예보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이미 흐드러진 매화 꽃잎 사이로 모처럼 비행에 나선 꿀벌이 기웃거립니다. 바다에선 벌써 파도 타기가 시작됐습니다.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거 얇게 입고 나왔는데 바람 좀 부는 거 빼고는 따뜻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오늘 전국의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곳은 경남 양산으로 23.3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강릉도 22도를 넘어 평년 기온을 10도나 웃돌았습니다. 평소 5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평소보다 높은 기온은 내일로 마무리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봄비치곤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꽃샘추위도 한 차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레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이 따뜻해졌지만 최근엔 미세먼지 습격도 피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남풍이 불어 중국 오염물질을 막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먼지도 날려버린 겁니다. 하지만 오는 26일쯤 중국 베이징에서 심한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먼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청각을 마비시킨 전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등 8명을 병무청이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응원용 도구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청력을 떨어뜨리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병역을 면제받은 뒤에는 청력을 다시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에어혼이라고 불리는 응원용 도구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최대 120데시벨쯤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발생되는 수준의 소음입니다. 이 정도 소음에 오래 노출되면 청각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A씨 등 8명은 이 에어혼을 병역 면제용으로 이용했습니다. 차 안에서 에어혼을 귀에 대고 1시간 이상 노출시켜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겁니다. 직후에 병원에서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브로커 32살 이모 씨가 중심이 됐습니다. 면탈 수법을 시범 보이고 직접 전수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고 1인당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7년간 청력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은 1,500여 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로커와 사이클 선수 A씨 등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어제 안동 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인재였다는 게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론 거푸집을 벽에 고정할 때 큰 고정장치를 쓰고 용접을 해야 하지만 취재 결과 5cm 나무에 못을 박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아래쪽 안전장치는 공사도 안 끝났는데 미리 철거해버렸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안동 쓰레기 처리장의 설계도면입니다. 바닥이 꺼진 곳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철판 거푸집입니다. 설계상으론 앵커, 즉 큰 고정장치를 써서 철판을 벽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콘크리트에 앵커를 심어놓고 거기서 나와서 부착하게끔 그런 디테일들이 다 정확하게 상세하게 나와져 있고요. 하지만 사고 현장에 올라가 본 동료와 감독관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고정장치를 쓰거나 용접을 한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접촉한 전면을 용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용접을 하지도 않았었고. 철판을 지지한 건 못으로 박아놓은 5cm 남짓의 나무였습니다.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사람이 올라서니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무를 박아서 이걸 걸쳤다 하면은 구조상으로 이거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살인 행위죠. 추락 방지망뿐만 아니라 철판을 받쳐주는 생명보험 역할을 하는 파이프 서포트도 모두 철거해버렸습니다. 시공부터 안전장치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었던 탓에 애꿎은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최근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수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한 비영리 단체가 생존 수영 수업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준 예산의 일부를 다른 곳에 썼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사업을 벌였습니다. 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업을 따내 총 사업비 2억 7,600만 원 중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강사 104명이 투입됐고 6,200여 명이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강사 출석부와 관련된 계좌 사본, 시에 보고한 수업 증빙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서명한 글씨체가 다르거나 수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개인 계좌로 강사료를 입금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보조 강사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 한 명을 확인해봤더니 다른 사단법인의 이사장 A씨였습니다. 강의료를 지급한 내역서와 강의 확인서엔 A씨가 한 강의에 3시간씩 수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수영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생존 수영 수업에 수강생 400명을 소개해준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법인 측도 수업 진행과 강사료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내사에 들어가 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도 관련 자료들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내일 열리죠. 회사가 내세운 사회 이사 후보에
해외 연기금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장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반대하는데 나름 일리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연금은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절차인데 기껏 국민연금은 전문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이를 건너뛴 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장에 관심이 쏠린 인물은 박재환 성균관대 교수입니다. 회사 측은 박 교수를 사회이사에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외 연기금 4곳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박 교수가 회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데다 삼성그룹과 관련 있는 대학 소속이라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결권 자문사 3곳도 기관 투자가에 반대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건은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내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있는 주총 안건을 판단할 기구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차, 한진칼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도 이 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사 선임안은 이 위원회의 판단도 거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정 이슈가 걸리고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이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좀 의아스럽네요. JTBC 이현입니다. 대한항공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을 가진 직원들에게 위임장을 쓰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직원연대 그리고 참여연대 등은 오늘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를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7일에 열리는 주총에서 사측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찬성한다는 위임장을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1개월이 됐습니다. 시행 전에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3만 6천 명이 치료 효과가 없는 생명 연장을 포기하고 존엄사를 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복지부가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임종 단계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얘기를 해요. 쓰러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 아버지가 그 연명치료에 좀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그게 치료 효과 없는 생명 연장은 하지 않겠다.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향서 작성자가 지난해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죽음을 좀 결정하거나 좀 예비책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홀가분한 기분이요.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택한 이들도 구본무 LG 회장 등 지난 1년간 3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 중 1명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가족 전체가 결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범위가 더 늘어납니다. 오는 28일부터 심폐소생술 등 기존 4가지 시술에서 수혈이나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을 멈추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배우자와 1촌만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족 동의 절차도 바뀝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테러가 있은 지 사흘 만에 네덜란드에서도 총기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전차의 일종인 트램 안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네덜란드 중부도시 위트레우트 중심가에 트램이 멈춰 있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봉쇄했습니다. 트램에서 총을 쏴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달아나자 테러 위협 경보가 최고 단계로 오르고 학교와 가정에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7시간 만에 터키 출신 37살 괴크멘 타느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타느 씨가 IS와 연계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났고 체첸 공화국으로 가 무장 활동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반면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타느 씨의 친척을 인용해 가족 내 분쟁이 동기라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2명을 체포했는데 사건 연관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격은 뉴질랜드에서 백인 남성이 50명을 숨지게 한 모스크 총기 테러에 대한 보복 테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IS는 선전 매체를 통해 뉴질랜드 모스크의 살해 장면이 잠자던 지하디스트를 깨울 것이라며 복수를 부추겼습니다. 민족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강력한 폭풍이 미국 중서부 4개 주에 걸쳐서 길이 300km가 넘는 제방 곳곳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방이 무너져서 최소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를 뒤덮은 사이클론 이다이로 모잠비크에서만 최소 수백 명이 희생됐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고속도로도 활주로도 잠겼습니다. 고립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 헬리콥터와 보트가 바삐 움직입니다. 홍수 피해가 난 곳은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미주리, 캔사스주입니다. 4개 주에 걸쳐 균열이 생기거나 무너진 제방의 길이가 300km를 넘습니다. 미주리강 수위가 오르면서 둑이 터져 마을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홍수는 지난주 이 지역을 강타한 폭탄 사이클론 때문입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북극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기는 저기압성 폭풍으로 장시간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갑자기 기온까지 올라 높은 지역에 있던 눈과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린 겁니다. 네브래스카에서는 농부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고 침수 지역에서 실종된 주민 2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서는 사이클론 이다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유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수 있고 10만 명 이상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한 말라위에서도 최소 150명이 숨졌고 짐바브웨 정부도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미국 코네티컷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엔진 화재 위험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 중형차에 장착된 세타2 엔진이 화재 위험이 크고 또 리콜 수리한 차량에도 불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윌리엄 통 미국 커네티컷주 검찰총장의 성명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중형차에 쓰이는 세타2 가솔린 엔진 화재에 대해 여러 주 정부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네티컷에서 여러 건의 엔진 화재가 신고됐다고 했습니다. 리콜 수리를 마친 일부 차량에서도 불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미국 현대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 세타2 엔진을 쓴 소나타와 산타페, 스포티지에 대해 리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서울 YMCA가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지난달 20일 현대차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코네티컷주 검찰의 발표는 지난해 11월 미국 도로교통국과 연방검찰이 조사를 시작한 것과 같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재계약 때마다 전세금 올려줄 걱정에 잠 못 이룬 세입자들이 많았죠. 올해는 사정이 전혀 딴판입니다.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연장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년 전 들어올 때보다 전세값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5천 원 내렸지 싶은데 5천 정도? 좋죠. 젊은 사람들이 그래야 결혼을 하죠. 전세값이 내려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거래된 전세 아파트 2채 중 1채는 이처럼 전세금이 2년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전세금 올려줄 걱정을 던 세입자들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른바 역전세난입니다. 한은은 아직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세값이 떨어진 집의 절반은 하락률이 10%에도 못 미쳐 집주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10%가 더 내려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는 전체 1.5%, 3만 2천 가구에 그칠 것이란 추산입니다. 다만 전세값이 크게 떨어진 지방에 충격이 집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GHB,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을 4리터가량 800명분을 사들여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판매글을 올린 뒤 지하철 물품 보관소를 이용해서 물뽕을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떻게 약물을 샀는지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누구나 액화 석유가스 LPG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입니다.
LPG차는 경유나 휘발유차에 비해서 친환경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용뿐이라 전체 차의 약 9% 200만 대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빵값이 1kg당 평균 15.59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밝혔습니다. 뒤를 이은 스위스 제네바의 빵값은 6.45달러로 서울이 9달러, 10,000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또 서울은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과 함께 7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 축구는 역대 7번째로 어린 선수를 국가대표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 첫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소감 첫 마디는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영광이다였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9년 전 광고 속에서 박지성을 똑같이 따라하던 9살 어린이가 박지성처럼 태국마크를 달았습니다. 기량이 있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강인이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끔 선배지만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강인은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고 뽑힌 대표팀에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수줍은 18살 국가대표는 처음 보는 형들과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첫날부터 대표팀에 쉽게 녹아들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속 6살 슛돌이로 알려진 어린이는 10살에 입단한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1군 데뷔전을 치러냈고 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뛴 시간이 그리 길진 않지만 남들과 좀 다르게 축구를 합니다. 패스는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해져 공격의 물꼬를 바꿔줍니다. 이강인의 발탁엔 우리 축구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기다려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옆에서 잘 컨트롤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를 차례로 만나는 우리 축구. 이강인은 언제 데뷔전을 치를지 또 얼마나 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대표팀에 발탁된 것만으로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어렵기도 하지만 위로를 전해주는 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속 짧은 글에 익숙한 요즘 편의점이나 휴대전화 앱에서도 따뜻한 시를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할머니가 또박또박 쓰는 연필 글씨 속에도 버스 운전사의 노트 안에도 시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는 어렵고 또 멀게 느껴집니다. 난 예시가 뭔 소리 하는지 한 개도 못 알아먹겠어. 그러나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초콜릿과 사탕을 주고받는 기념일에 맞춰 시집이 선물 세트와 함께 놓였습니다. 시가 다가왔습니다. 편의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휴대폰 앱으로도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시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 앱은 30만 명 넘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20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랫말에 시가 쓰이기도 합니다. 시집만 파는 서점도 있습니다. 골목 서점이지만 시집의 종류만큼은 대형 서점을 능가합니다. 숨 쉴 틈 같은 것, 어쩌면 무쓸모한 어떤 것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위안을 좀 얻고 예쁜 글씨체로 쓴 함축적인 문장들은 짧은 글에 익숙한 소셜미디어 속에서 쉽게 공유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경쟁에 지친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을 시가 사로잡았습니다. 불어 선득해진 면발을 묵묵히 건져 올리며 혼자 밥 먹는 일. 그래서 요즘 당신은 무얼 먹고 지내는지.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서 대대적인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적지로 등록돼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생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이곳은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었던 윤희순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들어가는 길목에는 유적지 안내도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옛 집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생가의 모습은 어떨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음자 모양이었던 집은 현재 두 곳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안가가 있던 자리엔 현대식 집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윤희순 선생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마곡간과 함께 남아있는 사랑채는 기존 초가집을 보수한 상태.
윤희순 선생이 생활했던 2칸짜리 사랑채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쓴 자료랑 그리고 각종 옷가지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문을 열어서 안쪽을 보시면 이 포대가 쌓여 있고 장화랑 빈 상자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창고처럼 쓰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와서도 그래요. 아, 이게 생가냐. 응?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집안에서 같이 여기서 살고 그랬는데도 괜히 좀 미안하고 창피하고. 100년 전 3월 18일 진주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했던 김재하 선생의 집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이 동네 여느 집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곳은 진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독립유공자의 생가이기도 합니다. 진주 만세운동을 처음 논의한 장소도 이곳입니다. 지금은 김재화 선생과 관련 없는 마을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살다가 가고 몰랐지. 이 10월달에 알았는 기라. 마을회관 앞에 세워진 작은 기념비만이 항일운동 유적지임을 짐작케 합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지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아니면 동이나 이런 차원에서 주변 정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원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차병혁 선생의 집입니다. 이렇게 문 앞에는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쓰여진 명패가 눈에 띄는데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입구부터 각종 집기랑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긴 이렇게 페트병과 목장갑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붕으로 쓰였던 자재들은 이렇게 낡아서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데다가 따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 폐가처럼 변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터였다 하는 것만 입증될 뿐이지 그때 건물을 똑같이 재현할 정도로의 실태 조사는 안 되고. 경기도 화성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이순모 선생의 생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무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예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 5층짜리 건물. 지난해까지 독립선언문을 한글로 풀었던 이희승 박사의 생가가 있던 자리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뭐 생간지는 모르고 여기도 왔어요. 짓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이 옆에 이제 분들이 이제 이희승 박사님 생가다. 지금은 신축 빌라를 분양한다는 현수막만 휘날리고 있습니다. 우와, 얼마나. 이게 생가예요. 아, 그래요? 네. 건물은 본 기억은 있어요. 전국 134곳의 독립운동가 사적지 중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은 45곳뿐입니다. 현충시설이 되기 위해선 빈집인 상태로 형태가 잘 보존돼야 하고 소유권자가 보훈처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존 독립운동가 사적지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항일운동은 특별한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바로 선조들이 앉았던 이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정신이 이곳에 서려 있다면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구성합니다. 코란도가 얘기했지. 뭣도 모르면서. 앞서가는 것이 멋이다. 눈부시게 탄생. Beautiful Corando.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남산 및 어디쯤 그리고 혹은 성북동 어디쯤에 이런 집들은 존재했습니다. 담장은 높고 문 밖에는 늘 고관 대작들의 커다랗고 검은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서 대기 중인.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 땅의 정치가 돌아간다고 믿었죠. 요정. 지금은 그런 집들은 거의 사라졌지만 밀실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룸사롱 공화국. 2011년 강준만 교수는 해방정국의 요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룸사롱으로 장소를 바꿔서 지속되어 온 밀실 접대 역사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룸사롱의 물리적 본질은 칸막이. 칸막이는 패거리 만들기의 필수 요소이며 패거리주의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핵이다. 그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밀실 안에서 유사 친분을 쌓아가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마무리된 여배우의 성접대 강요 의혹 역시
룸사롱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자행됐고 전직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그 사건 또한 룸사롱이라는 공간이 은밀한 별장으로 옮겨갔을 뿐 가려진 장막 사이에서 벌어진 행태라는 것은 같았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으나 뒤로 갈수록 창대해진 버닝썬 사건도 마찬가지. 이런 류의 사건이 늘 그렇듯 일부의 관음증이 사건 자체의 본질을 가려버리기 일쑤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도 결국 세속적 의미의 권력과 그 대상인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춰진 그 비밀의 방 안에서 함부로 다루어진 타인의 인권. 룸사롱 공화국을 펴냈던 강준만 교수는 책의 말미에 이렇게 비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갈수록 포장술이 세련되어져 인맥이니 인적 네트워크니 하는 고상한 합법적 메커니즘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린 남산 및 어디쯤에 있던 그 요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고관 대작들이 오는 날이면 경찰관이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곤 했는데 구경하던 저희 동네 꼬마들의 장래 희망은 높으신 고관 대작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교통경찰이었으니 모두의 꿈이 그렇게 소박하다면 그런 밀실접대도 없어지는 것일까? 말씀드리고 보니 정말 쓸데없는 사족이 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 외부 사람을 만날 땐 유리막으로 차단된 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리막도 없고 시간도 긴 접견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과 특별 접견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입니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접견 현황이 담긴 자료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349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모두 359차례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한 번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보다도 잦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수감자의 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특별 접견도 48번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1년에 6번에서 7번 정도, 특별 접견은 1년에 0.1회 꼴입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걸 감안해도 접견 횟수가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구치소 수감자들의 접견 중에는 가족과 지인 등이 주로 신청하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견장이 아니라 유리 차단막이 없고 접견 시간도 2~3배 정도 길어 과거 특별 접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접견을 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장소 변경 접견을 50번 신청해 48번 허가를 받았습니다. 96%가량이 통과된 겁니다. 사유로는 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고 적어냈습니다. 지난해 8월엔 병원 퇴원 뒤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넉 달 뒤엔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이유로 각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접견을 하면서 대부분 예배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른 수감자들의 경우 장소 변경 접견은 보통 86%가량 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생일과 퇴원 등의 사유로는 허가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일반 수용자에서 제외적으로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유를 제한해서 엄격하게 허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과 접촉했으나 장소 변경 접견과 관련한 내용은 가족들이 말할 사안이라고만 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취재한 김필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접견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 특별 접견이라는 게 좀 까다롭기 때문일 텐데요. 다른 수감자들 가족을 좀 만나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스 비리 때문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처럼 기업 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석 달 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수감자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네. 해당 수감자는 이 전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고 지병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수감자 가족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까지 신청을 제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신청했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된다 안 된다 확실하니 확답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좀 명망 있는 사람이고
뭔가 물질적으로 좀 풍부한 사람 같으면은 벌써 되지 않았겠나 이러한 의구심도 들어요. 쉽게 말하면 제 자식이 좀 처참하지요. 네, 또 이 전 대통령처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미결수 가족도 만나봤는데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도 한번 찾게끔 해달라고 어머니가 그래서 동부구치소에 이렇게 장소 변경을 장소 촉견을 신청했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현직 교도관은 뭐라고 하나요? 네, 저희가 현직 교도관도 한번 만나봤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장소 변경은 하는 말 중에 직원이나 뭐 수용자들 하는 말 중에 뭐 돈 찔러주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래 할 정도로. 네, 물론 이 전 대통령이 돈을 주고 접견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의아했던 부분이 예배를 하는데 특별 접견을 활용했다라는 부분인데요. 허가가 어떻게 난 건가요? 네, 일반 수감자가 특별 접견을 하는 횟수는 1년에 한 번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생일과 예배 등을 이유로 매주 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저희 취재진에게 허가 과정 등을 앞으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직 교도관의 말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교도관으로 30여 년 근무했습니다. 무슨 목회 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뭐 장소 변경 접견을 한다 이런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높낮이가 조절되는 의료용 침대가 별도로 제공됐고 한 달에 2-3번씩 외부 한의원 의료진의 방문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매트리스에서 자는데 허리가 아파서 밤에 한두 시간마다 잠을 깬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침대를 제공했습니다. 각도와 높낮이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의료용으로 병원 입원실에서 주로 쓰이는 침대입니다. 일반 수용자들은 매트리스를 이용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이례적으로 제공된 겁니다. 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시내 한 한의원 원장이 1-2주에 한 번씩 구치소를 찾아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외부 진료도 지금까지 7차례 받았습니다.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구치소 의료진도 매일 박 전 대통령을 찾아와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이 원할 때마다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키워드는 박지원도 모른다로 잡았습니다. 이 문장의 전제는 그러면 박지원 의원은 뭐든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건가요? 누군가 박지원 의원도 모른다는 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뭔데요, 근데? 여야 사당이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거 오늘까지도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계산식이 복잡하다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이 복잡한 계산식이 사실은 무슨 꼼수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의 기준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으로 삼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 대표 정치 구단인 박지원 의원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이며 심지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들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가요? 실제 박지원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동료 의원에게 이거 이해할 천재가 있나라고 물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박성태 기자는 그러면 천재네요. 40분 만에 알았다면서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요? 일부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사실 계산식 자체는 중1 정도의 수학 기초만 있으면 중학교 1학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게 오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계산식 자체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실제 박지원 의원도 오늘 쉽게 이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옳은 방향이에요. 네, 그리고 또 좀 어제 오늘 저도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좀 심도 있게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제가 천재인가 봐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예. 제가 그래서 예. 갑자기 천재가 된 배경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더니 정개특위 민주평화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이 옆에서 잠깐 설명해주고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봤더니 예. 쉽게 이해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그 용어 같은 것만 알면 뭐 40분도 안 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기초가 조금만 있어도 용어만 알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예. 2분 안에도 쉽게 계산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근데 왜 이렇게 산식입니다. 정치권에는 이게 어렵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정말 들여다봐도 모르겠는 건지. 예, 일단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나 예. 바른미래당의 김성식 의원이나 또는 앞서 얘기한 천정배 의원에게 옆에서 1대1로 알려달라고 하면 10분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그런가요? 수 있는 예.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실 계산식이 복잡한 것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무슨 꼼수가 있는 것처럼 비판들이 있었는데 예. 난해함의 기준이 됐던 박지원 의원은 이제 이해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판사의 추억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느 판사의 추억입니까? 예,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요. 예. 임 전 차장은 직접 여러 혐의에 대해서 변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 10명 정도의 검사가 검사 측에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약간 미소를 띄었나 봅니다. 그러자 임종원 차장이 검사님 웃지 마세요. 검사님.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시 법정에는 법조팀에 최윤경 기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마치 판사가 지적하는 것 같았다라는 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검찰에서는 재판장님 이건 주의를 주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재판장이 검사를 향해 지적한 것은 변론 내용이 아닌 건데 그러니까 태도를 지적한 건데 예. 그거는 재판장이 지적할 사안이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본인이 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판사에 대한 추억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앞서 법조팀의 최윤경 기자가 안에 있었는데 4시간 정도의 변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예. 해당 각각의 혐의에 별도의 검사가 있었는데 검사 이름을 직접 하나씩 호명하면서 얘기해서 마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사의 추억이 운이가 됐겠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임전 전 차장이 검사에 대해 웃지 말라고 지적한 것은 이전에 오랫동안 재판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검사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판사와 검사의 뭔가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예. 사법부의 좀 재판부에 약간 동정을 받으려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불길한 보석 거래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보석 거래를 얘기합니까? 판사가 이제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는 것, 이 보석 제도인데요.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가 보석 맞교환을 기획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맞교환이라면 상대가 있어야 될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있었는데 예.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먼저 풀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간에 MB 석방과 김경수 지사의 석방을 맞교환할지 모른다는 불길한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 강 의원의 발언이 있자 나경원 원내대표도 보석 신청 자체가 김 지사의 보석 신청 자체가 이 김 지사를 보석으로 석방하기 위한 기획이 아니었나는 의심이 상당 부분 확인되는 일련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종의 음모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음모론의 특징이라는 건 근데 근거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게 음모론의 특징이기도 하죠. 예. 오늘 나왔던 근거는 앞서 얘기한 강효상 의원의 경우 한간의 불길한 시나리오가 근거가 됐고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나경원 예. 원내대표의 경우는 보석 신청한 것 자체가 뭐 그런 게 확인이 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만약에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있다면 또 하나의 사법농단으로 의심할 수가 있지만 그렇겠죠.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보석을 맞교환한 것처럼 하는 것은 해당 재판부의
모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보석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인데요. 재판부의 입장이 듣고 싶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핵심 요직을 있었던 이재호 상임고문은 주요 인물에 대한 보석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잖아요라고 한 인터뷰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제주와 서해안 지역에 비가 시작돼서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수도권과 중부 내륙, 경북 등지에서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